화면 띄우고, 일단 화면 띄우고.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미라클의 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사영 강사입니다. 29차. 네, 2월 11일 수요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네 가지 또 오늘도 같이 반복하게 해서 말해서 내 귀에 들려야 된다 그랬죠? 자, 나는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 주도적인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내가 잘 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6년이 내 인생 최고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나는 환한 표정과 자신감 있는 언어로 고객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이 얘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가정 있죠, 가정. 이 가족. 이 가정에 다섯 가지 핵심 기능이 있어요. 다섯 가지 핵심 기능. 뭐냐면은 가정이 해주는 역할은 뭐냐면 첫 번째, 치유와 회복. 밖에 나가서 그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돈 벌고 무슨 행위를 하다 보면 사람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은 휴식처거든. 안식처고. 그럼 집에 들어오면 사람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돼. 치유와 회복. 그렇죠? 밖에 나가서 지치고 힘들고 또 내가 또 여러 가지 뭐 비즈니스나 어떤 행위를 하면서 찾는 것도 있고 또 말 못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집에 있으면 첫 번째 기능이 뭐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돼. 쉴 수 있어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지지와 격려. 가족들이 날 지지와 격려해줘야지. 맞죠? 응원해주고, 지지와 격려. 내 마음을 지지해주고, 나를 또 격려해주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정서적 안정이에요. 가정이 화목한 사람은 아닌 사람은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가정이 화목지 않은 사람들은요, 얘기를 나눠보면은, 바닥에 깔리는 불안함이 있어. 그러니까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멘탈이 불안해져요. 회복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특징이 뭐냐면은, 어, 내 경험상 그렇습니다. 내 말은 꼭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남자들 경우에는 밖에서 자꾸 나돌아. 자꾸 집에 있기를 싫어하고 자꾸 밖에 있는 시간을 많이 갖고 대표적인 게 술 마시고 방탕하고 골프 치고 다니고 낚시하러 다니고 집에 있는 시간을 줄여요. 남자들의 특징이. 이게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 남자들의 특징이에요. 뭔가 중독적인 행위로 그걸 면하려고 그래. 자꾸 집에 있는 시간을 불편하게 여기고 힘들게 여기고. 왜? 집에 있으면 불안한 거야. 정서적으로 불안한 거야. 항상 딴짓을 해요. 남자들은.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여자들은 굉장히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태도 그리고 표정 보면 딱 보이는데 특히 여자들은요 그 얼굴이 뭔가 어두운 기운이 생겨요. 어두운 게 느껴져. 이게 정서가 불안해서 그런 거야. 정서가 가족이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냐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지금 사실 여러분들 지금 얼굴 보면 난 보여요. 어떤 사람이 보이는데 얼굴이 뭔가 이렇게 굳어 있어. 표정이 뭔가 이렇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 경험상 보면은 가정이 화목한 사람들은요 얼굴이 온화하고 이렇게 싱글싱글 웃어. 근데 얼굴이 그냥 평상시고 이렇게 굳어 있어. 이게. 그러니까 가장 집에서 많이 하는 표정이 밖에서 나오는 거야. 근데 남자 약간 달라. 남자는 늘 얼굴이 이렇게 굳어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감정을 통제하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남자의 경우에는 이 집안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10중 8구로 그러니까 밖에서 놔둬놔요. 집에 있는 시간을 줄인다고. 집에 있는 거 싫어한단 말이야. 집에 있어도 혼자 방구석에 처박혀 앉아 있고. 어,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결국은 그 가정에서 가장 큰 기능이 뭐냐면 정서적 안정을 주는 거예요. 그 보면은 여러분들 그 애들도 있잖아요. 그 정서가 불안한 애들은 여지없이 집안이 불안한 거예요. 부부 간의 사이가 안 좋고 엄마 아빠 간의 사이가 안 좋고 막 이러면은 여지없이 애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못 합니다. 공부에 집중을 잘 못할 수밖에 없어요. 정서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정서가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 여지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애들 통해서 애들이 이제 학교 갔다 오면 무슨 얘기를 하잖아. 그럼 느낌이 애들이 누가 친구가 어땠어 쫙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느껴져요. 그냥 집안이 쉽지가 않구나.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안 좋구나. 대화가 닫혀 있구나. 이게 간접적으로 느껴진다. 왜? 태도를 보면은 딱 느껴지니까.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이 가정의 불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야.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들으시는 자가 오늘부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룰 건데
이 가정의 불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적은 노력으로 굉장히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작년 여름에 했던 그 선택 중에서 가장 훌륭한 선택이 뭐냐면 수영 배운 건데 지금의 여러분도 수영 굉장히 잘해야죠. 불과 한 6개월 정도 배웠고 근데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수영을 배우고 나니까 생각보다 적은 노력이 들어갔거든. 근데 왜 지금까지 이걸 안 배웠을까? 이런 생각 들더라고. 월수금 시간 빼는 게 해보니까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었어요. 물론 귀찮을 때도 있어. 그리고 월수금 일주일에 3번 나가는데 그 귀찮아갖고 지난주는 너무 바빠갖고 지방일 강의 다니냐고 한 번밖에 못 나갔는데 월수금 매번 못 나간 적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 생각보다 적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얻어지는 게 훨씬 많은 거야. 왜 그동안 내가 진즉 이 수영을 배우지 이걸 뭐 이렇게 배우는 게 어려웠다고 맨날 물놀이 가거나 그러면 내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똑같아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고 얼마든지 화목한 행복한 가정 만들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오늘부터 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쉬워요. 이거 쉬워서 해주는 얘기야. 인간이 만든 가장 큰 변명이 팔자 운명 환경입니다. 오늘부터 이거 다 버리세요. 이 팔자 운명 환경이 뭐냐? 이게 인간이 만든 가장 큰 변명인 거야. 팔자 타령하고 팔자가 어쩌다는 둥. 그러니까 맨날 여자분들 전보러 다니는데 이게 다 헛소리예요, 다. 아, 그 운명 그런 거 없어. 그거 다 헛소리야, 다 그냥. 인간은 얼마든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환경? 인류 역사가 뭐 계속 환경을 극복한 거 아니야. 새로운 것들 만들고 발견하고 발명하면서 끊임없이 환경을 극복하고, 그렇죠? 주어진 환경이라는 거 이런 거는 극복 다 없어 이런 거 다 헛소리야. 여러분들이 지금 핑계 만드는 거예요. 다 마음속에서 내가 노력하기 싫어하고 내가 안 되는 것들을 갖고 자꾸 변명 핑계 만드는 거야. 솔직히 여러분들 그냥 지금 이 새벽에 이 시간에 깨어갖고 들어올 정도면 여러분 연봉 5억은 돼야 돼요. 5억은. 연봉 5억은 돼야 돼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뭐 과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새벽에 깨어서 수업 들을 정도의 의지력이면 연봉 5억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왜 5억이 안 되냐? 지금 이거 팔자, 운명, 환경이라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요소들이 여러분들한테 자꾸 행위를 가로막는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별거 아닌 건데 가로막는다고. 이 사실 돈 번다는 행위는 그렇게 어려운 행위가 아니에요. 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매일 새로운 하루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잘 안 됐다 할지라도 어제하고 오늘하고 별개야.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하루가 주어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로운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어. 과거에 속박될 필요가 없어. 과거에 내가 어쨌건, 근데 심지어는 어제 내가 아무리 큰 실수라고 어저께까지 내가 진짜 막, 응?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거하고 오늘하고 별개야 되니까. 심지어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56세까지 똑같은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야. 왜? 내 선택에 의해서. 맞죠? 맞잖아. 그러니까 과거하고 이거하고 별개되니까. 여러분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속박을 지금 일부러 끌어당기는 거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아무런. 맨날 우리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좋은 길을 갈 수 있는 얼마든지 길은 열려 있고 내가 판단만 바꾸는 순간에 벌어진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무슨 얘기 했냐면은 원칙은 되게 단순한 거예요. 기업이나 조직이나 영업이나 가정이나 잘 되는 집은, 잘 되는 회사는, 잘 되는 조직은, 잘 되는 사람은 소통이 활발해요. 대화와 소통에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합니다. 일단 영업인들은 고객과 소통을 적게 하는 순간 모든 문제가 시작돼. 항상. 항상 슬럼프의 시작도 전화를 안 하기 시작하고 사람을 안 만납니다. 이 특징이 이거예요, 항상.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한다고. 에너지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사람 만나기 싫고 사람 만나는 거, 피해하고 이게 모든 것의 근본이고 시작인 거예요.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 그다음 인생에 활력이 넘치는 사람들은 또 사람을 만나요. 활력이 있으니까 에너지가 넘쳐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을 때일수록 오히려 더 사람을 만나야 되거든. 기운이 없을 때일수록 박수를 쳐서라고 확 해듯이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의 가정도 대화와 소통에 많은 시간을 투자와 자원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자꾸 기피하고 피하고 안 하려고 한단 말이죠. 특히 이놈의 스마트폰 때문에 대화 단절이 요새 더 심해졌다. 이 스마트폰은 소통의 도구로서 만들어진 건데 오히려 단절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거. 특히 요즘에 들어서 개인들이 파편화되고 정말로 특히 1인 가정이 많아지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 1인 가정이 많아지고 이 사회가 왜 이놈의 이 문명의 이기가 오히려 문명이 좋은 도구가 아니라 문명을 개인을 파괴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자, 왜 충분한 대화가 안 일어나느냐? 자, 여러분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
왜 이제 가족 간의 대화를 가로막느냐? 그냥 영상을 할게요, 영상을. 보이시죠? 부부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3분만 봐도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 아니면 이혼을 할지를 95% 이상 정확도로 맞춥니다. 자,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있고 그다음에 도스토예프스키가 있죠. 그 둘은 비슷한 시대에 살았고요. 또 그리고 공통점도 참 많았어요. 둘 다 아주 나이가 어린 연하의 부인을 만났거든요. 톨스토이는 16살 연하고 도스토예프스키는 26살 연하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에, 그리고 또 둘 다 굉장히 열렬하게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고, 또 그 아내들이 아주 그 내조를 잘 해줬던 그런 부부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작가가 서로 결혼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른 결혼관을 자기네 작품에다가 표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톨스토이는 안나 카레니나라는 그 유명한 작품 속에서 뭐라고 썼냐 하면, 행복한 결혼은 다 비슷한 모습인데 그러나 불행한 결혼은 저마다의 모습이 있다, 이렇게 썼고요. 이제 도스토옙스키는 뭐라고 썼냐 하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라는 그 또 유명한 작품 속에서 그 우리가 결혼은 정말 연마하듯이 꾸준히 노력을 하고 행복을 쌓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 둘의 결혼관이 이렇게 달랐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톨스토이와 그 아내 소피아의 결혼은 정말 말년에 너무나 불행하고 결국은 정말 아주 비극적으로 끝났어요. 근데 반면에 도스토예프스키의 실제 결혼 생활은 아주 정말 행복했고, 죽은 후에도 정말 그 사랑이 계속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많이 회자가 될 정도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거든요. 자, 그렇다면 현대 과학은 둘 중에 어느 결혼관, 어떤 그 결혼에 대한 그 믿음이 더 맞았는가를 또 검증을 해준 그런 학자가 있습니다. 예, 그들이 살던 시대부터 100여 년이 지나서 미국에 있는 존 가트맨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관계의 과학 혹은 관계의 아인슈타인이라고 할 정도로 어떤 인간관계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부부관계에 대해서 거의 50년 가까이 3,600쌍의 부부를 실제 관찰하고 다 숫자로 서로 상호작용을 검사를 해가지고요. 그 사람 연구와 그 방법에 의하면 부부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3분만 봐도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 아니면 이혼을 할지를 95% 이상 정확도로 맞춥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예, 이런 과학자의 연구 결과는 누구를 판정승을 내렸을까요? 톨스토이는 틀렸고, 연구 결과 도스토옙스키의 그 어떤 결혼관은 맞았다고 그렇게 판정이 났습니다. 자, 그것이 뭔가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행복한 부부들은 첫째로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호감과 그 친밀감이 많다는 거예요. 이걸 뭉뚱그려서 우리가 이제 우호감이라고 하는데요. 그 우호감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우호감을 어떻게 쌓았을까요? 그 도스토옙스키의 안나, 그 부인이었던 그 안나가 쓴 나중에 회고록을 보면 자기네가 처음 서로 만나서 사실은 일로 만났었거든요. 그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을 이제 속기를 해주는 그런 속기사 역할을 했는데요. 그 속기사 역할을 하는 동안에 정말 그 기록을 보면 그 자기 이제 앞으로 남편이 될 사람의 눈 빛깔은 어떻고, 눈 크기가 어떻고, 머리 색깔은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걸 소상히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트맨 박사는 사랑의 지도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어떤 거에 대한 꿈이 있고 어떤 걸 두려워하는지 그런 마음의 지도가 있는데, 행복한 부부들은 그런 걸 잘 알더라는 거죠. 그런데 불행한 부부들, 결국은 파국이나 혹은 이혼으로 끝나는 부부들을 보면 서로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또 안다 하더라도 아주 잘못 알거나 엉뚱하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우호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는 그 서로 대화하는 방식도 행복한 부부들은 서로 다가가는 대화라고 해서 이게 조율이 잘 되는 그런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부부들은요, 다가가는 대화가 아니라 원수되는 대화 혹은 멀어지는 대화, 즉 상대의 대화에 상관없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상대의 말에 즉각 반박하거나 비웃는다는 거죠. 그래서 대화법을 보더라도 이 사람들 앞으로 관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우호감 혹은 친밀감의 본질이에요. 두 번째 행복한 부부들은 또 하나의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제 살다 보면 서로가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또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차이가 있을 때 그래서 갈등이 벌어졌을 때 행복한 부부들은 그 갈등을 조심스럽게 예의 바르게 좀 부드럽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렇게 다루는데 얘기를 하는데 비해서 이제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관계의 폭탄이라고 하는 정말 그런 사람들 보면 함부로 막 싸운다는 거죠. 특히 그 대화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네 가지 방식을 쓰게 되면 그러면 이 결혼은 이제 파국으로 끝난다, 이혼으로 끝난다, 94% 정확도로 알 수가 있어요. 그 네 가지가 뭐냐면 비난. 네,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 왜 맨날 이런 게 비난이에요. 그 다음에 방어가 그러는 넌 뭘 잘했는데 왜 나만 보라고 그래 너도 그러잖아 이렇게 자기를 방어 혹은 변명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경멸. 아이고 주제 파악이나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상대를 이렇게 얕잡아 보거나 혹은 비웃거나 조롱하고 하인 취급하거나 어린애 취급하는 그것이 경멸이고 제일 나쁘고요. 네 번째가 담쌓기라고 그래서 아예 이제 대화도 안 하고 서로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 눈 마주 보지 않고 그냥 전화기 꺼놓는다든지 아니면 전화하는 도중에 전화를 또 끊는다든지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담쌓기라고 하는데요. 이런 방식을 쓰게 되면 아무리 처음에는 열렬히 사랑을 하고 또 뭐 서로 이렇게 좋아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관계는 끝나더라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끝날 때까지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결국은 이제 파국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갈등 관리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차이는 뭐냐 하면 그 행복한 부부들은요, 또 서로의 꿈을 알고 그 꿈을 굉장히 서로 이렇게 지지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한 부부들은 서로의 꿈을 모르거나 아니면 그것을 그냥 막거나 혹은 뭐 반대를 하거나 이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도스토옙스키와 그 안나는요, 서로가 그 안나는 자기 남편의 작품이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빚도 많았고요. 건강도 나빴고요. 정말 여러 가지 악조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의 작품을 정말 열심히 자기가 잘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남편이 죽은 후에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 여러 가지 비서 역할, 편집자 역할 뭐 이런 역할 다 해줬지만 돌아가신 후에도 그 작품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둘이 같은 꿈을 공유하고 그 꿈을 향해서 서로 도와준 거죠. 그런데 톨스토이의 경우는요, 나중에 말년에 톨스토이는 점점 더 종교에 귀의하면서 자기 재산도 다 이제 노예들한테 주고 싶어 하고 좀 굉장히 뭐랄까 소박한 그런 시골 생활 같은 걸 원했어요, 꿈이. 그러나 그 아내였던 소피아는 아이들이 그때 13명인가 4명인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또 다 키워야 되니까, 예, 그렇게 뭐 재산 다 나눠주고 뭐 당신같이 그렇게 성인처럼 살면 애들은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서로가 굉장히 반대하고 반목하고 갈등도 굉장히 심하다가 결국은 톨스토이는 아내랑 너무너무 싸우다가 그냥 집을 떠나서 돌아다니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끝에도 정말 말년에도 행복하지 못했죠. 그것은 뭐냐 하면 가트맨 박사가 말씀하시는 행복한 부부들은 서로의 꿈을 서로 공유하고 또 존중하고 지지해준다. 예,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네, 여기까지.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가지 모를 했어요. 여러분들 요 관련된 영상은 또 제가 링크 드릴 테니까 이 수업 끝나고 또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번 뭐예요? 상대방에 대한 우호감, 관심.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재밌는 건 뭐냐면 20년을 같이 살고 30년을 같이 살아도 상대방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결혼해서 한 몇 년 동안 맨날 와이프하고 싸웠던 게 뭐냐면은 와이프가 그 더러운 거 있죠? 음식 쓰레기를 안 치우는 거야. 근데 맨날 화를 냈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 후각이 되게 예민한 거예요. 후각 시각 되게 예민해. 그러니까 더러운 거, 그러니까 나보다 나는 이렇게 더러운 거 만져도 별 이렇게 영향이 없는데
내가 또 어떻게 하게 됐냐면은 난 그게 변명 핑계인 줄 알았더니 결혼해서 이제 우리 애를 낳지 않습니까? 아들내미가 우리 와이프를 그대로 닮았는데 아들내미도 엄청나게 후각이 예민해.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내가 그 조말론 향수 있죠? 조말론 향수. 이걸 뿌리면은 우리 아들내미 되게 힘들어해. 자기 그 향수가 너무 싫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알게 된 거지. 아,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와이프가 굉장히 일반적인 사람보다 후각적인 것 이런 것 감각이 무지하게 예민한 사람인 걸 알게 돼. 그러니까 음식 쓰레기를 안 치우는 게 아니라 못 치우는 거였던 거야. 그러니까 난 그게 변명 핑계인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맨날 못 살게 굴고 혼꾸녕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훨씬 예민한 사람이었던 거야. 이걸 여러분들 알아내는데 7, 8년 걸렸어요, 진짜로. 난 그걸 핑계인 줄 알았어, 이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이 사람의 후각과 감각 모든 것이 일반 사람보다 상당히 예민한 수준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면 나는 되게 둔감한 사람이었던 거야. 평균보다 둔감했어, 특징이. 왜냐면 어릴 때 가정 환경이 힘들다 보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그러한 감각을 찾아내고 살았다는 걸 알게 된 거지. 감정 코치 훈련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뭐냐면은, 아, 내가 평소 둔감했구나. 둔감했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고, 와이프는 오히려 굉장히 다복한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되게 오히려 예민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러니까 와이프가 해주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고 와이프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거야. 즉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여러분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상대방이 잘 되는 걸 바라는 것과 상대방이 잘 됨으로 인해서 내가 득보는 거하고 다른 거야. 어? 여러분들, 아,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고 야, 그래 네가 좀 잘 돼갖고 나한테 좀 어떻게 해봐. 사람들이 이걸 혼동을 해. 상대방이 그 사람이 잘 돼갖고 득보는 건 이기적인 생각인 거야. 맞죠? 이기적인 생각인 거야. 네가 좀 그래 서울대 좀 가갖고 엄마 아빠 좀 잘 좀 해줘라. 이거 득보려는 거예요. 내 욕심 채우려고 그러는 거야. 그쵸? 순수하게 네가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 이거는 사랑인 거야. 인정이고 존중인 거야. 다시.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우리 송수정 우리 FC님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존중이고 어떻게 보면 베품이고 사랑인 거야. 근데 이거야. 야, 네가 좀 잘 돼가지고 나한테 좀 어떻게 좀 해봐. 이거는 득보려고 하는 거야. 이거는 득보기야. 이기적인 거야. 이거는요. 바탕에. 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네가 잘 돼서 득을 보겠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은 내가 실망한다는 뜻이죠. 그래, 나는 좀 무난한 사람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 근데 제가 잘 되고 나니까 어떻게 나한테 해주는 게 하나도 없네. 인사하러도 안 오네. 이거는요. 득 보려고 했던 거야, 내 마음이. 득을 보려고 했다는 뜻이야. 거래란 뜻이에요. 특히 가족 간에 이거로 착각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특히 여러분들 부모의 잘못된 욕심으로 인해서 자식을 망가뜨리는 걸 내가 너무 많이 봤어요. 애가 잘 돼갖고 왜 나한테 득을 줘야 되나? 그죠? 이거는 별개의 문제야. 별개의 문제야. 그러니까 내 욕심을 자식을 통해서 채우려는 거. 특히 여자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 남자보다. 여자들이 막. 신랑이 못 해준 걸 자식이 해준다는 이런 착각들. 이런 것들, 이름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 자, 하여튼 이건 일부분이고, 다시 또 강의 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예. 자, 그래서 이 가족 간의 충분한 대화를 가로막는 네 가지 요인이 있는데, 앞에 우리 최성애 박사님이 했던 내용과 좀 일맥상통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 문제가 되는 거. 오늘부터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좀 지양을 하셔야 돼요. 버리려고 노력하셔야 되는데, 1번. 첫 번째, 이제 이거는 제가 뭐 인공지능을 통해서 다 정리한 거예요. 공감. 여기 보면은 성급한 좋은 거 해결책 제시. 그러니까 이런 거. 특히, 결혼 생활이 오래된 부부. 특히 그 나이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성급한 좋은 거 해결책 제시. 여러분들,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저도 이거 굉장히 이게 많은 문제입니다. 답을 알려줄 필요는 없어요. 인생에서 필요한 거는 정답이 아니야. 항상 내가 옳으면요, 상대방을 비난하게 돼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옳을 필요가 없어.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끝난 거야. 들어주는 데 집중하고 공감하는 데 집중해야 자꾸 답을 만들려고 그래. 어, 내 말이 내가 말이지 이러면서 자꾸 답을 알려주려고 그래. 여러분들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인생은요, 오답이 더 중요한 것도 많아요. 오답을 많이 겪어봐야지만이 성장하는 거야. 내가 말씀드렸죠. 거절을 겪어봐야지 계약이 나오는 거야. 자꾸 거절을 피하려고 하니까 계약도 안 나온다고 말씀했죠. 인생에서 여러분들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답이 더 중요한데 맞으니까 오답을 자꾸 겪어야지 내공이 쌓이는 거니까. 세상 모든 일이라는 건 여러분들 항상 만사형통하면 교만해지기 쉽고 망해요. 오히려 저항력이 떨어지는 거야.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을 자꾸 겪고 하면서 내공이 세지고 그릇이 커진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대화 중에
성급한 조언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자꾸 해결책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아닙니다. 대화의 목적은 여러분도 공감이지 그러니까 해결책을 찾는 것은 컨설팅이야, 컨설팅. 왜 집에서 컨설팅 합니까? 왜 자꾸 자식한테, 배우자한테 컨설팅을 하려고 그래? 그냥 공감을 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말했죠. 감정일충. 야,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왜 그래? 야, 너만 힘드냐? 그 다음에 비교, 특히 이거 비교하는 거. 야, 누가 말이지? 이건 여러분들 무조건 대화를 끊어버려요. 어? 자꾸 뭐 누가 어쨌든 둥 비교하고. 그 다음에, 야, 나는 더 힘들어. 어? 당신 힘들어. 나도 더 힘들어. 이거. 그죠? 이런 부분을, 이게 내려놔야 돼, 이거를. 이게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나왔죠. 비난과 인신공격. 넌 원래 게을러. 그 모양이지. 말은 안 해도 내 마음에서 그걸 품고 있으면 그냥 태도가 다 드러납니다. 그럴 줄 알았어, 너. 이거. 여러분들. 어? 말을 안 해도 눈빛과 얼굴에 탁 드러나는 거야. 넌 원래 게을러. 넌 그 모양이지. 그 다음에 특히 이름의 과거 들추기. 여러분들, 과거하고 오늘하고 다르다니까. 옛날 일 다 들춰내는 거야. 오빠는 말이지, 당신은 말이지 이러면서 옛날의 말이야. 나한테 했을 때. 그걸 가지고서 이제 와서 다 긁어내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냉소. 담쌓기죠, 이거. 비꼬 오는 거. 비꼬 오고 냉소. 그 다음에, 요즘에 특히 멀티태스킹 딴짓하는 거야. 말하면 이게 무시해버리는 거야.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거야. 이러고 딴짓하고. 그리고 이제 말 잘라버리고, 됐어, 듣기 싫어. 그만 좀 얘기해. 피곤해 죽겠는데. 이런 거, 그죠? 이런 고집스러운 태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담쌓기로 가는 거야. 담쌓기.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죠? 자기 안에 세계에 빠져들어가 버리고. 어? 이런 일 벌어지고. 집 들어오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애들 같은 경우에 집에 밖에 나가서 이제 배회하잖아. 그렇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 자, 1번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첫 번째, 내가 피해자는 인식. 요거까지만.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은, 왜냐하면 이게 지금 내용이 굉장히 이 몇 번의 수업으로서 이것이 다 고쳐진다고 할 수는 없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건 오늘부터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피해자라는 인식이 진짜 안 좋은 거야. 내가 피해자라는 인식. 지금 이 피해자라는 인식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요. 노예 근성이에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게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내가 너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살고 있어. 내가 여러분들 어떻게 하게 되냐면 20대 때 깨우쳤어요. 나를 망치는 것은 바로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이상한 부모를 만나서 이러한 환경에 있다는 이 인식이 나를 망쳤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버리기 시작했어. 왜? 책을 읽어보니 나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복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던 거야. 나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이 있었습니다. 물론 나도 만만치 않은 환경이었어요. 부모가 없었어. 그런데 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극복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같이 과거의 환경, 그리고 내가 피해자 인식을 집어 던진 거야. 나는 얼마든지 내가 바꿀 수 있다. 여러분, 피해자라는 건 뭐냐면은 주어진 상황에 나는 종속돼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 때문에 이 모양이 됐다. 특히 영업하는 사람들 이게 맞습니다. 당신의 거절 때문에 내 실적이 이 모양 됐어. 당신의 민원 때문에 내가 이 모양 됐어. 이 피해자 의식이 여러분을 망칩니다. 거절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려움은 중요하잖아. 그걸 계속 되뇌이는 거야. 내 안에서 들어와서 계속 되뇌이는 거야. 내가 이 모양이 된 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럼 무슨 일 벌어집니까? 비난하게 돼 있어요. 원망하게 돼 있어요. 미워하게 돼 있어요. 증오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마음을 맴돌고 있는 거야. 그 사람하고 마주치는 시간은 잠깐인데 문제는 그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이. 자, 다시. 여러분들, 엄마나 아빠가 날 안 키워줬다 한들, 아니, 전쟁 고아가 있을 수도 있잖아. 여러분들 보면 우리 어릴 때 1953년도에 대한민국에 전쟁 고아가 70만이 넘었어요. 부모 없이 자란 세대가 많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훌륭하게 자란 우리의 선배들 많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아니, 내 그 생각 바꾼 거야. 부모가 없었으면 뭐 어때? 오히려 안 좋은 습관을 물려주는 부모가 아니었길 다행인 거지. 없는 게 어때? 생각을 바꿔버렸어. 그런 다음에 나한테는 과거의 환경이 훈장으로 바꾼 거야. 나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 어려움을 더 할 수 있어. 이거였어요, 그냥. 이거에서부터 내 인생이 큰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죠. 여러분들, 자, 오늘부터 피해자라는 인식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아셨죠? 피해자가 아니에요.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의 종속된 존재를 만들 거예요. 여러분 노예 근성이 생깁니다. 절대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십시오. 피해 근속하지만 특히 여러분들 이거 똑같이 확장해서 내가 저 SM 때문에 이 모양으로 일하고 있어. 내가 이 지점장 때문에 이 모양으로 일하고 있어. 영업을 못해. 이게 다 피해자 인식이에요. 이게 다 피해자 인식이에요, 이게. 내가 항상 수동적인 존재. 아니, 나는 주어진 밥상에서 새로운 것을 못 만들어내는 바보 같은 존재라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겁니다. 이거 그걸 버리셔야 돼요. 어떠한 환경이 있더라도 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해낼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공하는 마인드라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아셨죠? 응? 특히 지난 과거를 종속시키지만 작년에 내가 아무리 영업을 어렵고 힘들고 했다 하더라도 그건 오늘하고 별개의 선택이에요. 작년에 어려웠다고 오늘도 망친다는 건 여러분 스스로의 선택일 뿐이에요. 작년하고 올해는 별개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에요. 아셨죠? 나머지 수업은 다음 주에 도 이어서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가족을 회복시키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가족 관계 모든 것을 이제부터 잘 회복시키시면 첫 번째 버려야 할 것은 피해자 인식이라는 걸 버리셔야 돼요. 아셨죠? 결국은 그 사람을 선택한 건 여러분 선택입니다. 그 사람을 또 선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는 상대방, 그것이 부모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는 나쁜 것에 영향을 받을지 안 받을지 여러분 그렇죠? 어, 우리 나한테 악행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에 영향을 받을지도 여러분 선택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나한테 나쁜 걸 얘기했다 하더라도 안 들으면 그만이에요. 이런 우리 인간은 얼마든지 주도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주인의식을 갖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네, 이걸 꼭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여러분 다음 주에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특히 영업에서 피해자 인식을 버리셔야 됩니다. 항상 피해자의 의식이 자책감을 불러일으키고 자책감이 나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나 자신을 채찍질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을 채찍질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이 부분의 얼굴에는 다음 주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화이팅 하시고 모든 부정적인 감정 내려놓고 항상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것. 모든 것은 내가 주인이고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오늘 하루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멋진 선택, 새로운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